독약을 가지고 온 여인. 옛날 어느 고을에 심씨성을 가진 선비가 밀양 부사로 부임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밀양 부사로 부임해 간 심선비는 취향이란 아주 예쁜 기생을 사랑하여 곁에 두고 아껴주었지요. 취향은 젊고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조 참판으로 있던 신부사의 아우가 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조정에서는 그 아우의 일로 조사하기 위하여 밀양 부사 심씨를 불러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가 급히 내려와 이 소식을 먼저 전하니 신부사는 형벌이 내려질 것을 짐작하고 압송 관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놓아 밀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신부사 곁에 붙어있던 취향이 아뢰었지요. 사또께서는 늘 소녀를 곁에 두셨지만 소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면서 이 소녀에게 돈 100냥만 주고 가십시오. 신부사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별 말 없이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취향은 돈을 받고도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작별할 때에도 그리 슬퍼하지도 않았으니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그녀를 멸시하게 되었지요. 신부사는 서울로 올라와 문초를 당하고 동생의 죄에 연좌되어 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귀양 간 지 얼마 뒤 동생의 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신부사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부사는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들으니 밖에 말을 타고 온 손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사가 혹 집에서 무슨 연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하고 내다보니 어떤 낯선 청년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에 이렇게 아뢰었지요. 대감께서는 어찌 저를 몰라보십니까? 저는 옛날 대감이 만났던 기생 취향이옵니다. 도적이 두려워 남자로 변신하여 말을 달려 이리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만지는데 정말 기생 취향이 틀림없었습니다. 심씨가 뜻밖에 찾아온 기생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취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말을 하였지요. 저는 대감의 사랑을 입었고 또 떠나실 적에 많은 돈을 받고도 무정하게 해드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감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돈을 불리어 큰 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감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소문도 들었지요. 제 생각에는 대감께서 지금 바로 독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시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몸이 온전하게 서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약을 받으면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주신 돈으로 대감께 사약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도록 독약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가지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씨는 취향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였지요. 이에 취향은 보따리를 풀고 죽었을 때 입을 수의와 급할 때 돈과 바꿀 은 몇 덩이 그리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심씨는 취향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놀라면서 재촉하였지요.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만 든 것이야. 어서 그 독약을 내놓거라. 예, 대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심씨 앞에 바싹 다가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대감, 술과 안주, 그리고 이 취향이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어이가 없다는데 크게 한바탕 웃고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구나. 이것이 바로 독약이란 말은 명언이로다. 그러고는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심씨는 매일을 술에 취해 취향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리고는 취향이 온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취향은 곧 가지고 온 수의로 심씨의 시체를 거두어 염습하고 관을 서울로 옮긴 다음 제물을 차려 제사한 뒤 통곡하고는 관 앞에서 자신도 자결해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심씨는 사형 집행 전 사망했기 때문에 극형이 정지되고 자손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았지요.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취향을 열부기생이라며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생집 머슴이 된 남자. 옛날에 어느 마을 상인이 큰 배에 소금 한 가득을 싣고서 평양 대동강에 가서 정박하게 되었지요. 소금이 매우 귀하던 때라 아주 비싼 값에 잘 팔렸습니다. 이 상인이 평양에서 소금을 파는 동안 한 기생과 친분을 가져서 이후 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소금을 판 돈 모두 기생집에 바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상인이 돈이 다 떨어지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재물을 더 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냉정하게 내쫓으려 하였지요. 상인은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부끄럽고 기생 집에서 쫓겨나면 머물 만한 곳도 없어서 기생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재물이 다 없어졌고 갈 곳도 없으니 너희 집에 머슴으로 머물면서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좋습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엌에서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인은 기생집 머슴이 되어 말에게 먹이 주는 일과 뗄 나무를 마련하는 일,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온갖 힘든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며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는 날도 아주 많았습니다. 상인은 그럴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흘렀지요. 상인은 여러 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집 떠난 지도 오래되어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동안 많은 신세를 졌구려. 고맙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래 있은 정표로 무엇을 주겠어요? 노자로 줄 돈은 없고 마땅한 물건이 없나? 기생은 이 상인에게 돈을 주기는 아까워서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장구를 꺼내와서 그곳에 걸려있는 올공금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다가 쌀과 바꾸어 양식이나 하십시오. 상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생과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동 강가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는 동안 상인이 앉아서 그 올공금을 모래에 문질러 녹을 닦아내 보았더니 검정색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윤이 나고 보통 새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쇠랑은 다른데?
상인은 이것이 매우 비싼 쇠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장날에 가지고 가서 장터에 자리 잡고 앉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은 중요한 보물입니다. 100만냥이면 이것을 팝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것을 어디서 났소? 이것은 오금이라는 것인데 황금의 10배 정도 비싼 값으로 팔리는 보물이요. 매우 구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내가 100만냥을 내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우리 집까지 함께 가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상인은 그의 집까지 함께 가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곧 그 돈으로 옛날에 소금을 산 본전을 갚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갚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산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검정금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오금 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조의 계략. 중국의 조조는 남달리 총명한 인물이었지만 악랄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은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봉분을 파헤치고 자기의 시신을 훼손할까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적에 봉분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마음먹고 전국에서 일꾼들을 모았지요. 봉분 72개가 모두 완공되자 그는 자신의 오랜 지기인 대신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78자루를 일꾼 9명에게 나누어 주게나. 일꾼들은 조조가 직접 대신을 파견하여 은까지 보내오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꾼 9명 중 8명은 미장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잡일꾼이었지요. 대신이 떠난 뒤 8명은 잡일꾼이 없는 틈을 타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잡일꾼이 오자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자네가 가서 술 2말과 고기를 좀 사오라고. 오늘 우리 신나게 마셔보자고. 잡일꾼은 미장이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9인데 꾸러미는 8개라. 그나저나 저 사람들은 모두 미장이인데 나만 잡일꾼이니 어쩜 나에게는 조금만 나누어 줄지도 모르겠군. 술에 독을 타서 저들을 다 독살해 버린 다음에 모두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속셈으로 그는 쏜살같이 달려가 술과 안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술과 안주를 사들고 돌아왔지요. 그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미장이들은 계획대로 잡일꾼을 땅에 내동댕이 친 뒤에 멀쩡히 산 사람을 구덩이 속에 넣고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장이들은 그를 처리하고 난 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은꾸러미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지요. 그것을 축하라도 하듯이 그들은 먹고 마시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였지요.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8명은 배를 움켜쥐며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이런 아수라장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그들은 곧 몸이 뻣뻣하게 굳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구실을 만들어 일꾼들에게 은을 가져다 준 대신까지 죽였지요. 조조가 죽은 뒤 시체는 72개의 봉분 중 하나에 묻혔다고 합니다. 속사정을 자세히 아는 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조가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양반. 옛날 한양에 최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 집안 출신이었지요. 하지만 최생은 계속 과거에 낙방하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최생이 책을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로구나. 그러더니 곧 붓과 벼루를 묶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여태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최생은 집을 팔아 마련한 금 500냥을 가지고 가족과 하인 몇몇만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는 밭 조금과 초가집, 종 10여 명, 소 3마리가 남아있었지요. 최생은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뒤에는 너희가 모두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자. 내 명을 잘 들으면 너희 모두에게 상으로 금 100냥씩을 줄 것이다. 종들은 속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생은 500냥의 금으로 곡식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때마침 그 지방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최생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넘쳐났지요. 최생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자 종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들었지요. 가을에는 곡식을 100섬이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드니 곡식 값이 더욱 떨어졌는데 최생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다시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창고의 곡식들이 4,000섬이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여름은 몹시 가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큰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볼 수가 없었지요. 봄이 되자 온 동네 창고들은 대부분 텅 비게 되었습니다. 쌀값은 갑절이나 뛰었지요. 그러자 종들이 그동안 모은 곡식을 팔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생은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오게 하였지요. 최생이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곧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지요. 저에게 곡식이 좀 있으니 그걸 나누어 주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을 그리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최생에게 감동한 노인들은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 수와 가구 수를 자세히 기록하여 최생에게 가져왔지요. 여기 적힌 사람들을 모두 불러주십시오. 최생은 그들 모두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달이 식구 수대로 식량을 주어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를 사주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밥을 내어주었으며 곡식의 씨앗들도 나누어 주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최생에게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느라 농사를 충실하게 짓지 못한 데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다른 사람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소작료로 수확물의 반을 주면 되겠지. 최생은 종들을 거느리고 몸소 농사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큰 풍년이 들어 수확을 나누어 가지니 100여 섬은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확을 마치자 모여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곡식은 다 최생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고 모두 살아나서 부모, 형제, 처자가 한 집에서 편하게 살며 논두렁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남는 곡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들 같은 의견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1년 동안 먹은 양식과 소를 사는 데 들어간 돈 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전부 계산해 보니 6만 여섬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소와 말에 싣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생의 집으로 왔습니다. 곡식을 모두 쌓아놓고 노인들이 뜰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태산보다 무겁지만 이 곡식은 가볍습니다. 최생이 물었지요. 얼마나 됩니까? 6만 여섬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곡식의 15배나 되니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말하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비께서 금년에 만약 곡식 4,000섬을 팔았다면 응당 4만 양을 얻었을 것입니다. 4만 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물건을 사두었다가 가을에 되팔았다면 12만 양을 좋게 얻을 수 있었겠지요. 이 곡식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러하니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이듬해 봄 최생이 그 곡식을 팔자 전부 9만 양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8만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 재물이 넘쳐나니 처음 종들에게 맹세한 말과 같았지요. 종들에게 각각 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모두 최생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니 흉년이면 늘 최생에게 재물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스님과 과부의 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동네에 내려왔다가 과부의 집에 들르게 되었지요. 대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스님은 이 과부를 보자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주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절에 올라와서는 이내 병이 들고 말았지요. 이 스님은 힘도 장사고 도술도 뛰어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병을 앓게 된 것이었지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던 스님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다음 동네에 내려와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물을 길러오면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과부가 나타나자 스님은 자연스레 접근하여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그 과부가 이 스님을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였지요. 스님이 물 한 모금 꿀꺽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으로서 할 말은 아니오나? 그러자 과부가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절하는 과부이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맺어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하오나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오. 과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지요. 그녀가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리 하시오. 제가 알기로 대사께서는 도승이라 못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두들 속상해하니 보를 하나 쌓아주십시오. 그렇다면 대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볼을 쌓는 것을 지켜보기나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저 산밭에서 삶을 베어다가 자아서 배를 짜 장사못을 지어놓고 진지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빨리 끝내는지를 내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사께서 먼저 볼을 쌓는다면 저를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흔치 않은 내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혼자 볼을 쌓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엉뚱하게도 자기의 몸을 걸고 동네에 유익한 사업인 오래전부터 쌓고 싶었던 수건의 공사를 그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었지요. 온 동네에서는 이 내기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내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지요. 과부는 어느덧 배틀에서 내려와서 삼배를 말아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만 벌이 순식간에 지어졌지요. 이어서 그녀는 불을 떼어 밥을 짓고 상을 주섬주섬 보았습니다. 스님이 볼을 다 쌓았는지 아직 못 쌓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스님도 쌓기를 모두 끝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멋지고 아주 튼튼해 보였지요. 스님은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쪽이 좀 부실해 보였지요. 돌 하나만 가져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였으나 이왕이면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적당한 돌 하나를 둘러매고 다가서고 있었지요. 이제 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사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가 밥상을 들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졌단 말인가?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며 그의 몸이 짜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도술이 풀렸기 때문이었지요. 스님은 그만 메고 있던 돌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들고 있던 밥상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지요. 스님은 과부를 올려다보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가 경솔하였구나. 나 같은 아녀자의 절개가 중하다면 대사님의 목숨 또한 중하거늘 나 혼자서만 어이 살겠는가? 과부는 스님이 메고 오던 그 바위를 불끈 들어 올렸지요. 그 과부도 천하장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힘을 뺀 그녀 또한 그 돌에 눌려 죽고 말았습니다. 덕을 쌓은 김씨.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글을 잘 쓸 뿐 아니라 인품이 고상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인 역시 어질고 정숙하였지요. 김씨는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책만 읽을 뿐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생계를 꾸릴 길이 없자 땅, 노비 등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까지도 모두 처분하고 나서는 부인이 날마다 바느질을 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손님이 아침을 먹기도 전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들어오다 아이 종이 쇠고기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요. 손님은 오랜만에 쇠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으려니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곧 아침 밥상이 들어왔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채소만 있었지요. 손님이 섭섭하게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쇠고기를 사오더니 어찌 한 점도 상해 보이질 않는 것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네.
김 씨는 눈이 동그래져서 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주인 어른 생신이라 쇠고기를 사다가 부뚜막에 올려놓았는데 강아지가 훔쳐 먹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마님께서 이 고기에 독이 있었구나 하고는 저에게 네가 이걸 사올 때 혹시 너보다 먼저 사간 사람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제가 없었다고 대답하니 내가 이 고기를 모두 사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지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바느질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 쇠고기를 모두 사오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을 몽땅 연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강아지 덕에 독이 든 쇠고기를 진지상에 올리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소. 이런 덕이 우리 집에 반드시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요. 손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김 씨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뒤에 김 씨는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김 씨는 책 읽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보, 우리 큰아이가. 부인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염을 묻을 수밖에 없지. 김 씨는 태연이 대꾸하고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몸에 걸친 것이 없고 방 바닥에는 이불조차 깔려있지 않았지요. 김 씨는 오래된 두루마기를 꺼내어 아이에게 덮어주고 밤이 되자 늙은 하인과 함께 아이를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이었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 아이 중에 큰 아이는 벌써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러다가는 아이들도 죽이고 우리도 따라 죽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니 잠시 책을 놓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방도가 있겠소? 서방님의 친구 중에는 재상이나 판서와 같은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했지요. 그분들을 찾아가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평안감사로 계신 분과는 절친한 사이라면서요. 평양으로 한번 가보셔요. 난처한 일이오만 부인이 일이 힘들어하니 한번 가보기는 하겠소. 김 씨는 평양에 갈 노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상인에게 30괴미를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인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내기 바둑을 두던 손님들이 편지를 읽어보고 말했습니다. 김공이 평안감사와 절친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리 직접 행차를 하시려는 걸 보니 사정이 급해진 모양이네. 그러고는 자기들의 노름 미천을 내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말하였지요. 김공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으니 응당 내가 드리겠소. 그러면서 30괴미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로 쓰라며 10괴미를 부인에게 주고 나머지로 말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김 씨가 평양길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양 감령에서 50리나 떨어진 곳에 벌써 감사가 보낸 사람이 나와서 마중하며 음식을 올렸지요. 친구도 문 밖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나타나자 와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네. 자네가 여기까지 와주다니 크나큰 영광이네. 책 읽기에만 열중하던 자네가 이곳까지 온 것은 분명 무슨 기묘한 용건이 있어서겠지. 김 씨는 그간 자기 집의 딱한 형편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평안감사가 슬픈 기색을 하며 말하였지요. 자네가 온다기에 기생을 모아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여 열을 성대하게 놀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급한 사정을 알았으니 오래 붙잡지는 못하겠네. 그래도 평안감사는 닷새 동안 조촐한 잔치를 마련하여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작별을 할 때에는 노자로 50개미를 주고 따로 7,000관짜리 어음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상인 정찬수를 찾아가면 돈을 줄 걸세.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그런 큰 돈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김 씨는 수없이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래 만에 임진강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강물로 뛰어들려 하고 있었지요. 옆에서 부인이 통곡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김 씨가 급히 쫓아가 두 사람을 끌어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시오.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러자 죽으려 했던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아우 하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소금 무역을 하여 돈을 벌겠다고 개성 상납전 몇천 관을 끌어다 쓰더니 몽땅 날려버렸지요. 아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아우가 진 빚은 고스란히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찌 갚는단 말입니까? 내일 제가 관아에 붙잡혀가면 곧 목이 달아나겠지요. 형벌을 받아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몰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연을 모두 듣게 된 김 씨는 선뜻 평양감사 친구가 준 어음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정찬수라는 상인에게 보이면 돈을 줄 것이요. 그것으로 빚을 갚으시오. 김 씨의 부인은 먼 길을 다녀온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위로했습니다. 부인이 평안 감사에 대해서 묻자 김 씨는 감사 친구의 후한 대접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에 빠져 죽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자기가 어음을 준 사실은 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구차하여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도 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가 돌아오니 마음이 편치 않구려. 김 씨는 사랑으로 나와 누웠습니다. 피곤해서인지 곧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문득 아이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았지요. 김 씨가 얼른 아내를 뉘어서 온 몸을 주물러 주니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 어렵게 돈까지 빌려왔는데 부인이 죽으려 하다니 이게 웬일이오?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당신이 그리 덕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돌아오시다니요. 마음을 이같이 먹는다면 큰 돈도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김 씨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생각이요. 그렇지만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였소? 사실은 그때 어음을 주어 그 사람들을 모두 살렸다오. 그 사실을 숨긴 것은 내가 빈 털터리로 돌아와 부인이 낙담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오. 김 씨는 노자로 쓰고 남은 돈으로
상인에게 빌린 것을 갚았지만 또다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한 포졸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마루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게 웬 돈인가? 방금 어르신이 평양 서윤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평양으로 가실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임진강에 빠져 죽으려던 사람은 김 씨로부터 얻은 어음을 가지고 한양 상인을 찾아가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상인이 평양 감령으로 급히 연락을 하였지요. 그로 인해 김 씨가 어렵게 얻은 어음을 죽으려던 사람에게 주어 그들의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연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덕이 이렇게도 큰데 이 친구를 조정에 추천할 만하지. 평양 감사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벼슬을 결정하는 관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김 씨는 몸과 마음을 닦아 품행이 깨끗하며 수많은 책을 읽어 학덕을 길렀습니다. 더욱이 선을 쌓아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면 태평성대의 크나큰 흠이 될 것입니다. 관리는 편지를 읽고 감동하여 임금에게 그 내용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김 씨에게 평양 서윤 벼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악마의 능력을 받은 남자. 옛날 독일 어느 마을에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부잣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있었지요.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오만하고 욕정에 가득 찼으며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마법 공부에 심취하게 되었지요. 그는 특히 한 수도원에서 만난 마술을 부리는 신부를 통하여 연금술을 비롯하여 당시 알려져 있던 마술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수도원에서 나온 파우스트는 풋내기 마술사로서 그럭저럭 이름을 알리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 무렵 파우스트는 우연히 전에 머물렀던 수도원의 마술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술에 정통했기에 이미 이 지역에서 왕실과 많은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 귀족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마술 신부는 파우스트로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능가하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마술 신부의 소개로 파우스트는 단숨에 귀족 사회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마술을 부리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황제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혼이 피어오르는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저것은 내 마술을 모방한 것이오. 피어오르는 분위기를 깬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술 신부였습니다. 그 뒤 좌절한 파우스트는 의학, 천문, 수리 등 온갖 학문에 심취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자신이 모시던 신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마술을 행하여 악마 펠레스를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내었지요. 어둠을 뚫고 나타난 펠레스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혈서로 맹세하라. 사후 영혼의 대가로 24년간 현세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리라. 파우스트는 자신의 검지를 잘라 혈서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펠레스는 갑자기 검은 개로 둔갑하여 파우스트의 여행길을 따라 나섰지요. 펠레스는 쾌락을 맛보여 주기 위해 맨 먼저 파우스트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쾌락을 즐긴 뒤
다시 여행에 나선 파우스트는 그레첸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지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까지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쳐버린 그레첸이 파우스트와 사이에 낳은 아이를 죽이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그곳을 떠나야 하였지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옥 세계에도 방문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지옥에서 전설의 미녀 헬레나를 불러내어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에 바위 끝에 서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떨어져 죽고 만 것이었지요. 이 슬픔 때문에 헬레나도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파우스트는 수많은 곳을 다니며 온갖 향락과 태폐적인 생활을 일삼았지요. 중간에 그의 친구들이 파우스트를 말리며 악마에게 벗어나오라고 충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 펠레스와 함께하고 있는 파우스트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펠레스와 약속한 2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났군. 이제 약속한 대로 너의 영혼을 내놓아라. 파우스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지요.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우스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노스님의 밀고. 옛날 당나라 말기에 조정의 부패가 극에 달해 백성들의 생활은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당시 무신이었던 황소는 산동 일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을 점거하고 있었지요. 그 산 속에는 암자가 한 채 있었습니다. 황소는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그 암자에 들러 노승과 한담을 나누곤 하였지요. 어느 날 노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거산날을 언제로 잡으셨소? 3월 초여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노승은 이미 마음을 터놓는 사이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산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승이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하고 말았지요. 황소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다급히 거산날을 3월 초사흘로 변경했습니다. 황소는 다시 한번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예전과 다름없이 암자로 가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지요. 장군, 거사를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내야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할 테니까요.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스님의 머리를 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침 이 보검에게도 죄를 올려야 하니 말이지요. 황소는 농담인 양 말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노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 내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나? 하지만 다시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그럴 리가 없어. 만약 나를 죽일 생각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게야. 노승은 개의치 않다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신성한 곳에서 어찌 살생을 입에 담으십니까? 농담은 그만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둘 사이가 각별하니 드린 말씀입니다. 스님은 먼저 도망치셔도 좋습니다. 거산날이 다가오자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승은 황소가 거산날을 앞당겼음을 눈치챘지만 관가에 보고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음을 직감하였지요.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친담? 온 사방에 모두 황소의 군사들이 있으니 이 암자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도 그리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야.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암자 안에 있는 속빈 버드나무가 눈에 들어왔지요. 옳지, 저 속에 숨어 있으면 되겠구나. 그는 어둠을 틈타 빈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거산날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도착한 병사들은 모두 황소의 진군 명령을 기다렸지요. 황소는 암자 계단에 서서 천지신명께 절을 올리고 난 뒤 검을 빼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을 빼들고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한 제를 올릴 것이다. 담과 놀이들과 악랄한 토우들을 모두 처벌하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복수하자. 황소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황소가 다시 칼을 쓰다듬으며 말하였지요. 칼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제를 올려야지. 너희는 어서 가서 염주를 든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찾아오너라. 내 이 칼을 제사 지내는데 그 녀석을 써야겠다. 황소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노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자 안팎을 사차치 뒤졌지만 어디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황소는 암자 뜰 앞을 지나다가 버드나무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들어 버드나무를 두동강이 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서늘이 낭자한 사람의 머리가 떼구르르 굴러나왔지요. 병사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노승의 머리잖아. 황소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봐, 아무리 나무 속에 숨었어도 내 눈을 피하긴 어렵지. 이웃 사람들은 나무 속에 숨어도 도망가기 어렵다는 황소의 말을 정해진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황희정승. 조선의 유명한 재상인 황희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상이라는 깊은 책임감 때문에 나란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집안일은 돌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여종과 다투었는데 저 아이는 너무나 나쁩니다. 그렇구나. 네 말이 다 맞다.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와서 역시 저 여종이 나쁘다는 것을 고하였지요. 듣고 보니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의 조카가 못마땅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판단을 못하시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말했으니 한 아이는 옳고 한 아이는 옳지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다 옳다 하십니까? 그래, 네 말도 맞구나. 황희는 밤낮 없이 시간이 허락하면 글을 읽되 결코 자리를 구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왕명을 받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쓰고 있던 삭곽과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입궐하게 되어 행색이 매우 초라하였지요. 태종이 세종에게 권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즉시 예조판서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사려 깊은 행동과 신중한 일처리를 늘 칭찬하였지요. 그는 이론이 공평하고 항상 일처리가 너그러웠지만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비를 가리는데 과감하여 아무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벼슬을 내놓은 뒤에도 국가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황희에게
사람을 보내 물은 뒤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90의 나이에도 총명한 머리가 감퇴되지 않고 모든 제도와 문헌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도량이 너그러워 감정을 좀처럼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자손들과 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도 그것을 금지하는 일이 없었으며 어떤 때는 아이들이 수염을 당기고 볼을 때려도 그대로 모두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분이 낮은 관리 하나를 옆에 두고 붓에 먹을 적셔 편지를 쓰는데 남자종 아이가 그 서류 위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오줌을 말 없이 닦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종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매를 치는 일이 없었으며 종들도 사람인데 학대하면 안 된다고 늘 말하였지요.